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지난달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이후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어떻게 관련 보도 보셨습니까? 지난 6일 오전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거리 1,000여 킬로미터, 또 최고 고도는 26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사거리를 점차 늘려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4발씩 발사한 것과 또 발사 지점도 북한 내륙 서쪽 끝으로 선택해 최대한 비행 거리를 늘려 발사한 것은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핵탄두 취급 과정을 점검했고 또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과시 의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갈수록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중에 감행됐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시기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중했던 행태와 달라진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또 미국은 예방적 선제 타격과 전술핵 재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 시기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또 취재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원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발사 시점이 한미연합 훈련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 기자, 북한이 왜 이런 시점에 추가 도발 감행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시작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도발 명분을 쌓아왔는데요. 조금 전에 한미연합 훈련 기간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마지막 날이었던 3월 26일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요. 2012년 4월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 발사를 강행하는 등 굵직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단골 도발 수법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2기와 노동미사일 2기, 무수단 3기 등을 쏘아대며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마치 북한이 퀴즈를 내듯이 문제를 내고 우리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해답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고정식 발사대가 있는 서해 동창리에서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문제를 던졌습니다. 한미일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종류는 무엇이고 얼마나 높이 또 멀리 날아간지 등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쏘기만 하고 그 정확한 성능은 한미일 정보자산이 파악한 수치를 받아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북한은 이튿날 답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도발 의도를 물어보셨는데 북한 측의 발표에 그 대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주둔 미군 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참가했다고 밝힌 건데요. 실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 쪽으로 1000km를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것 주변엔 샤리키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미군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배치된 곳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히 이번엔 이례적으로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쏘아 올려서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과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사드 무용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모두 1000여 기, 발사 차량도 1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아 올리면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발표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핵 전투부 취급 질서 판정 검열을 했다 이렇게 밝힌 점입니다. 어디에선가 핵탄두를 꺼내와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는 북한이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의 동작 특성을 검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미사일에 실리는 핵탄두 기폭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핵탄두 기폭 장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통해 기폭 장치 실험을 모두 마쳤고 올해 발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탄두 취급 질서를 숙달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건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 ER이라는 무기입니다. 중거리 이상의 노동이나 무수단보다 작기 때문에 탄두부도 그만큼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경량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스커드는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부 대응 문제입니다. 네. 정부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한미일 국방당국이 차관급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는 무용론에서부터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쪽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효율적인 대북 정책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사드가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배치가 됐고 또 급박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전국이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만큼은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던 날 밤이었죠. 그날 오산 공군기지로 미군의 C-17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한 대였는데 그 안에는 사드 미사일 발사 차량 2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직접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롯데 측과 사드 부지 계약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들여놓은 건데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포대의 기지 조성 작업은 물론 환경 영향 평가나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약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미 당국이 속전속결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쐐기받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라든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드 포대의 추가 도입이나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의 개량과 재배치 같은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 구축이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군사적 압박 카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 스노우가 참가하고요. 수직 이착륙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 편대도 투입됩니다.
이 밖에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나 검은 가오리로 불리는 B2, 그리고 SLBM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무기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훈련인 만큼 향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교란, 파괴, 방어 개념을 포함한 4D 작전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아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올해 대선을 치르는 만큼 대북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북한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맹점을 악용해서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하기도 했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군사적으로 맞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한 대북 봉쇄도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체제 결속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적진에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군사보다는 경제 영역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북핵 동결과 미사일 발사 중지처럼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고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과제인 북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갈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꼬일 대로 꼬인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올해 3, 4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꽉 막힌 북핵 문제의 해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캠퍼스 24와 YTN 24에 대한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연주입니다.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국의 대학가입니다. 2017학년도 새학기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로 전국의 대학들이 매우 분주한 모습인데요. 특히 얼마 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는 설레기도 또한 두렵기도 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캠퍼스 24는 전국의 대학을 소개하고 캠퍼스의 생생한 모습과 더불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홀로 생활해야 하는 자취생들을 위한 필수 생활 정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지원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기숙사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취생활은 비단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혼자서 생활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난생 처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 캠퍼스 탐험대 코너에서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자취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취방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압이나 채광, 단열 등 자취방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막을 이용해 보기 쉽게 정리해 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개강을 맞아 실제로 자취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방송은 매우 시의적절한 소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전해진 셀프 인테리어나 자취 요리 노하우에 대한 내용은 자취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24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자취생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면 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가 없는 촌 주변에서는 절도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취생들에게는 인테리어나 요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법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진 캠퍼스 주민 코너에서는 매해 전국의 대학 캠퍼스를 찾아 실제 학생과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그 학교만의 특색과 장점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광주광역시에 자리 잡은 호남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방송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축구학과와 해외 취업률이 높은 호텔 경영학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축구학과는 전국에 개설된 학교가 많지 않아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을 텐데요. 해당 학과에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졸업 후 진출 분야와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 과정에 대해 더욱 집중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의 취업률이나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수요에 맞춰 학교와 학과를 소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지만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인 만큼 이론과 실습 과정을 고루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방송 말미에 소개된 대학가 헤드라인에서는 전국 각 대학의 소식을 소개했는데요. 입학식 행사와 더불어 대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소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영상 자료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등록금 동결 소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로 매 학기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물론 풍부한 데이터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화면 구성과 스튜디오 MC의 활기찬 진행 등이 어우러져 대학 캠퍼스만의 에너지와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대학생과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캠퍼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와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발생한 여진의 횟수가 무려 600회에 이르고 있으며 경주뿐만 아니라 동해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서는 해당 전문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여진의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 응력이나 단층 등 비교적 전문적인 용어들로 설명이 이루어져
일반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그래픽 등을 이용해 시청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보도의 말미에서는 올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의 주요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지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 보도는 단순히 재난의 발생 상황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특히 YTN DMB는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인 만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료 화면과 하단의 내용 자막이 겹치거나 적절치 않은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천식 치료에 국산 한약재가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실험 결과 사진과 실험 결과 데이터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제시할 때 하단의 내용 자막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 자료와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시청자가 이런 자료를 보는데 시선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차타워 사고 60대 이상이 많은 이유라는 내용에서 좌측 상단 자막에 노인 주차타워 사고 급증이라고 제시했는데 노인을 위한 주차타워로 이해 가능한 문구이므로 노인 뒤에 쉼표를 추가해 주어임을 알려줘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여성 빼어 1년간 강제 성매매라는 기사에서 4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지만 학대 혐의 여성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 적절치 않은 그래픽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YTN은 탄핵 선고 일시가 정해진 이후 우측 상단 자막에 카운트다운을 제시해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려주는 방식이 좀 더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고 TV 뉴스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 같아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원인 분석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 7, 8년 내에는 바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을 추려보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노령 인구가 늘어가고 병원 진료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거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3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병원 출입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의 단점은 건강보험공단을 공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고령 사회에서 사회비용의 증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점과 잘못된 운영 방침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양쪽의 입장을 타협적으로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건강보험료 책정에서부터 운영 정책이나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미디어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뉴스 보도의 보편적 가치를 놓치는 셈이 됩니다. 보도 내용에서 제시한 원인은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유이면서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논의한 지 20년은 될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화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40~50회나 다루어졌을 이 문제가 아직도 초기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성의 없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중요한 이유처럼 자료를 제공한 보험공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도하는 미디어도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조절 능력이나 전문적인 포장술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반복적인 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원인이 하나일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비호하거나 대변하는 일방적 보도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 보도의 원인은 정확하고 또 정직해야 공정 보도를 유지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